네, 이제 마지막 세션, 종합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발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무대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연구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지의 배경, 아까 최병일 명예총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각 영역별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에 어느 한 선각자적인 기업인이 가졌던 미래를 향한 눈길에 얼마나 멀리 봤는지, 얼마나 깊이 봤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게 이제 주된 관심이겠죠. 현재의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예상되는 미래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50년 후에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 바람직한 미래는 뭔지, 여기에 몰아치고 있는 다양한 변수와 상수들은 어떤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부터 이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오후 내내 이 분과에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성과들이 있었고요. 과감한 민주화와 그 다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발전들을 다 공감을 하셨고, 그런데 예상되는 미래는 상당히 우울합니다.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양극화, 저성장과 경제적인 불평등의 증가, 그 다음에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붕괴 시나리오라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을 해주셨고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3가지씩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좋은 발표들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이 시기별로 특징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제일 위에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7,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사회는 닫혀있는 압축성장 사회가 아니었나. 그 압축성장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데스퍼리트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의 일치들이 됐고,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게 당시 74년도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처음 추월을 한 해가 7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보의 측면, 국가의 생존 이런 데서 데스퍼리트했고,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손, 이게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80년대, 90년대 박상림 박사님이 탈압축 개방 사회로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민주화를 했고 경제를 개방을 했고, 그러면서 열려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모토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개방화를 추진했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승자 독식의 균열 사회로 가게 됐습니다. 가치는 충돌을 하고, 민주화냐 성장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도 이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성장이냐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부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익, 지역의 이익을 가지고 충돌하는 이런 사회로 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품격 사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큰 전환점으로 놓고 보면 한 2번 정도의 지난번에 한번 그 전환점이, 큰 전환점을 저는 개방과 민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그 가진 가장 큰 중요성은 기능적으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국가 모델이
상당한 고도 성장의 엔진으로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방이 겹치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중산층을 만들어냈고, 근데 그 립셋식으로 표현하면 이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욕구의 표출이 결국 민주화를 가져왔다. 아까 그 최병일 총장님께서 좁은 회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해서 그 좁은 회랑을 통과해 선진국까지 간 거의 유일한 이 나라였다라고 하는 성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상호 보완성이라는 게 완전히 해체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충돌하는,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증폭이 되고 양극화가 증폭이 되는 그냥 승자 독식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굉장히 뒤처지는, 아까 정혁 교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격차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정치는 누적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지 못하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이고 일회성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로 가는, 이게 이제 98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한 30년 동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박성원 박사님이 이머징 시티즌이라고 하는 귀에 쏙 들어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이슈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이 종합적인 성적이 결국은 국가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OECD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걸 보시면 한국인의 웰빙에서 좋은 거는 건강, 교육, 범죄, 안전 이런 것들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불평등이라든지 장시간 노동, 젠더 갭, 일가정 양립, 사회적인 고립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기대 수준은 높은데 만족감은 매우 떨어지고 있고, 너무 경쟁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이 별로 없고 등등 하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성적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빙산으로 예를 들었는데, 시스템으로 본다면 물 위에 있는 증상들이 있겠죠. 그 증상은 다 역설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불행하고 자살률이 1위고 아이를 안 낳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역설이고요. 민주화를 하고 VDM이나 세계 정치학자들이 평가를 하면 아시아 1등급, 일본보다 좀 괜찮은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치에 대한 냉소는 위험 수준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민주화의 역설이죠. 그 증상의 이면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된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거기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역설을 만들어낸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죠. 저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인 딜레마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하는데 고투입입니다. SCI 논문 많고요, 대학 진학률 많고 브로드밴드 보급률 높고 한데 퀄리티를 따지면 바닥입니다. 거의 100위 이하 IMD나 뭐 WEF 평가를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규제가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 이게 말을 못하는 엄청난 금융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효율은 나오지 않는 딜레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가 차별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도 미래 권력에 의해서 같은 집권당 내에서도 견제의 대상이 돼서 좋은 정책들도 바로 사라집니다. 녹색 성장이 그랬고요. 한일 합의가 바로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탈원전했다 다시 원전으로 가고 해가지고 3시부터 9시까지 펜들럼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일관성 있으려면 그 정도로 진동을 해야 되나, 6시 5분 전과 5분 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각한 거고요. 다 단기 처방들을 남발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목표로부터 멀어집니다.
최저임금 확 올리니까 고용률이 줄어들었고요.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정규직화하겠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의대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의정 갈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분권을 하는데 조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바람직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 권력과 자원에 의존하는 지방 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중앙에 줄을 대는 지방 정치가 다 중앙에 종속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저널리스트는 그거를 전라대안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는 영남 사람들이 굴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수학 분석 세 영역에서 해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래도 디지털에 앞서가고 있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관료제가 그래도 쓸만하다. 단점은 불신, 그 다음에 심각한 거버넌스의 결핍, 그 다음에 제조는 잘하는데 서비스업은 엉망인, 승자 독식, 과잉 경쟁 등등 이런 걸 얘기를 하셨고요. 문화적인 활력,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K컬처, 영화 뭐 등등 해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개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개인주의, 개방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위협은 분명합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그 다음에 유라시아 권위주의 동맹,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양극화되고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 아주리스라고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은 단일 순환 학습과 이중 순환 학습을 비교를 했습니다. 단일 순환 학습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대회를 하고 우리 잘해보자라고 외칩니다. 근데 반복이 됩니다. 저는 고시 공부한 학생들한테 3번까지만 시험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번, 물론 9번 시험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3번 실패를 하면 뭔가 전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 시험에 맞출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있느냐. 멘탈 모델을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외부화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스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봐요. 저는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지역할당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약간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의 문제를 왜 우리가 수능 점수를 난이한 문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가지고 그 안에서만 고민을 하느냐. 오히려 이 교육제도 자체가 가지고 전혀 다른 측면을 고려할 부분은 없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풍요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웰빙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승자 독식을 해쳐야 됩니다. 거기에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죠. 그리고 그 문제는 심각한 교육의 줄서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사회 안전망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민주화 역설을 해결하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혁들이 필요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고투입 저율 딜레마를 풀려면 규제의 공백은 메우고 과잉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균형 잡힌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규제를 혁파한다, 줄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특별히 금융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차별화가 낳는 지성 파괴, 이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정치 파트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선거 주기 일치, 시민 상원제 같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내주셨는데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처방, 정권마다 바뀌고 장관마다 바뀌느니 아예 약간 독립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게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없느냐. 과감한 지방 이양과 메가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서 분권의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역동적인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화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민감함이 미래를 단순히 그냥 미래가 아니라 현재 미래의 흔적들과 그 징후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비저닝의 능력을 현존화, 프리센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그 프리센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킹,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대학과 재단과 그 다음에 다양한 정부의 이 연구기관, 미래연구원 같은 이런 곳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병렬적으로 연결되면서 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사회 품격이냐라고 한다면 사회 품격은 뭐 긴 얘기를 간단히 한마디로 줄이면 개인이 발전하고 웰빙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 역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스템과 시민들의 삶과 마이크로 매크로가 서로 팽팽한 균형과 기량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 사회는 안전하게 느끼고 포용적이고 활력 있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데 실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에서 지난 9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다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불신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DP로 환원되기 어려운 그 사회의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근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이 어떤 경로로 어떤 제도로 가고 있느냐 보니까 이제는 한국형 고유한 특징, 장시간 노동의 높은 자살률과 임금 격차 큰 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안전한 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이혼율이 낮고 한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일본이나 이탈리아하고 유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같은 거는 유럽 대륙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성장, 나쁜 분배 이거는 영미형과 비슷하다. 결국은 답은 뭐냐? 한국이 따라잡아야 되는 모방해야 될 모델은 없다.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한국적인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재난적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서서히 증가하는 위기에는 굉장히 무감한데 돌발적인 위험에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외환위기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놀란 거는 뭐냐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복기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중순환 학습을 하고 외부화를 하고 해서 만들어낸 대안이 코로나19 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 품격이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균형 잡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국가주의로 간 공익성만 얘기한 중국과도 굉장히 달랐고 개인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외친 리버테리안 자유지상주의 미국의 대응과도 달리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50년을 생각해 본다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인 특징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식의 빅테크가 지배하는 일종의 인지 자본주의라고 할 텐데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중국과 같은 파놉티콘형 감시사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은 기반이 없으니까 모든 걸 규제하려고 과도하게 공공성을 내세우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른 제4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역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역량 같은 것들을 갖춘다면 적어도 지역적으로는 대안적인 디지털 사회 그래서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를 가지면서도 시민 역량들이 반영이 되고 공적인 가치를 갖출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도넛 모델, 케이트 레이버스가 얘기한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웰빙 굉장히 결함이 많았죠. 결핍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버슈팅을 줄여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50년 후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좀 다를 거다. 저는 그게 역동적인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혁신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의 영역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어떤 사회의 영역과 그 다음에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의 영역이 잘 버무려지되 기계적인 평균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대한 투자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줄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윈윈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닐까. 거기에 이제 외부의 위협적인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정축화나 기술 변화나 기후 변화나 안구 환경 변화 등을 대입을 해보면 끝내랍니다. 세 팀에서 발표해 주신 좋은 처방들을 여기다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경제 문제니까 경제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통합에는 어떤 문제로 갈 건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많은 문제들을.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로 보면 에너지 전환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대한 규제를 규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혁신과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활성화 같은 게 환경과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에 정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정치학자들은 싫어하시는데 하고 보니까 결국은 정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사무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또 송의영 서강대 교수님, 김선혁 고려대 교수님, 송지연 서울대학교 교수님,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시부터 벌써 이제 3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예고한 시간 6시인데 좀 늦게 시작했고, 또 라운드 테이블이 1시간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라운드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에 참여했던 이제 경제, 정치, 사회분과에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이제 패널에 모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우리 세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초대한 이숙종 교수님, 또 김대일 교수님, 또 박진 교수님 세 분이 오늘 이제 제시한 우리의 비전,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분야별 핵심 조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소회, 좀 일단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숙종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시계판을 보면서 시간 내에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재단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우리 김희석 대표님, 또 최병일 명예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모임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재단 출신 학자들이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혁신적 품격사회 그랬을 때 약간은 의아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재열 교수님께서 그 비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품격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용어로는 사람된 됨됨이, 인격, 그래서 어떤 개인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하면 decency, 그렇죠? dignity,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인간답게 안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툭 하면은 산업재해로 청년들이 죽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지금 십몇 있고 경제 대국이 맞아? 너무나 이 모순이 경제적으로도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품격, 이제 인간답게 살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것을 하려면 사회에서도 그 소셜 서포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품격을 내가 디그니티를 지닐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 사회를 근데 그런 뜻으로 어떤 인간의 휴먼 디그니티로 이제 50년 후를 봤다. 지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앞에 혁신적이라고 단어를 다루셨는데 혁신이란 말이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저는 혁신은 방법론이면 혁신 for what?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그래서 그 혁신이 약간 애매했는데 마지막에 또 우리 이재열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를 첫 형용사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비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균형 전략에서 그 놓은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 환경, 가운데에 정치가 있고 외부로서 기술, 인구 뭐 등등 있습니다. 그 외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고 뭐고 노동력이 다 바뀝니다. 그거는 굉장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부에다 초점을 두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안에 그 정치에 저는 정치와 정부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회에 행정 정부가 들어가 있는데 정부 행정이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정부는 기능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와 정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시장과 환경과 그리고 사회가 있는데 우리 분석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사회에 대한 분석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주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이 핵개인주의라는 말씀도 들어봤잖아요.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되는데 그 중간에 집단들이 굉장히 없어요. 가족도 굉장히 좀 약화되고 집단도 굉장히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약화됩니다. 그럼 이 핵개인들이 50년 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네트워크는 누가 마련해 줄까? 이런 분석이 좀 심리적인 문화적인 분석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제가 4분 쓴 것 같아요. 1분.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많고 이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막 놔야 되는 건 중요한데 근데 그럼 너는 그럼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었고 연구소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연구들 다 실패했습니다. 뭐 했냐? 성공하는 대통령. 그래서 대선 있을 때마다 5년마다 제가 관여했던 연구소에서 냈어요. 한 3번 제가 그 팀을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들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일 잘하는 국회. 우리 뭐 개헌하자, 뭐 선거법 바꾸자, 정치학자, 뭐 국회의원 일부도 많이 노력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위선권에서 망쳤습니다. 우리는 밤낮 국회 왜 욕만 해요. 우리한테 선거할 때 대안을 안 준다. 거기만 바라봐서 이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관심이 민간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토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emerging citizen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거 보면 이거다 싶은 게 많고 그걸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한국이 하고 있는 게 미래 세대를 희생시킨다. 이걸 헌재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헌재가 맞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킨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 한국 청년 단체들이 했어요. 그렇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을 찾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 일하는데 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여성들이 쉽게 일할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효율성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월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만 야근 많이 할 거예요. 여기는 온갖 사람이 야근합니다. 이 일중심 사회에서 일 많이 한 사회에서 쉽게 일 잘할 수 있게 그런 거 제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조그만 일터에서 줄이겠습니다. 복수는 나중에 몰아서 주시도록. 이수정 교수님 보고서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 누가 커미션 한 적 없고요. 저희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우리 교수님들 커미트먼트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뭐 1억 천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재단의 인적 자원 저희가 이제 fully utilize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아마 출판사 대표도 와 계시는데 저희 책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책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때 또 한번 비슷한 발표를 해주겠다고 우리 김윤석 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열 교수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오늘 그 개회사에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사회과학이라는 분야를 시작을 했고 또 대한민국 뭐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 사회과학 학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남다른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화려한 그 내용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세 분야에서의 발표 내용도 그렇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대안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일일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주의 플레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회주의는 아시다시피 아까 나왔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공정, 포용, 균형, 그 다음에 균등, 그 다음에 이 공익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이제 많이 이 추구하는데 공익으로 이제 추구를 하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을 얘기하면 이니퀄리티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복권을 사서 누구는 1등이 되고 난 빵이 되고 이걸 갖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죠. 굉장히 페어하게 결정됐고 두 번째로는 내일 또 사면 되니까 혹시 알아 내일 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재벌과 나 이걸 비교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어떻게 재벌이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누구는 사교육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나는 못 가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옆에 그 3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갖고 지나가면 저는 그걸 보고 와 진짜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돈 있으면 난 차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 3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정부가 나눠주면 왜 난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공정의 소스를 보면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는 정부가 개발 정책을 갖고 여기저기를 토지를 규제하고 용도를 규제하다가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때마다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는 저런 그 대열에 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하이에크는 그런 사회주의 개념이 굉장히 추구하는 개념이 좋긴 하지만 그걸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플래너가 필요하고 플래너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것은 부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밀턴 프리드만은 최근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큰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잘 삶에 불구하고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보면은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능력만큼 못 받았다라는 건 시장이 왜곡된 건데 그 시장의 왜곡을 누가 갖고 왔나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부가 갖고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는 왜 이걸 안 하지? 무슨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지? 모든 책임을 정부한테 묻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멈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 성장을 멈추면서 이니퀄리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 성장 잠재력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공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우리 내세운 그 대입 입시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뭔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이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가장 정부가 해야 될 것, 정부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외교와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도 물론 이제 시장 자원 배분 원리를 쫓아가는 건 좋지만
일단 저는 좀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 이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이익도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 공동체 이득이 돼야지. 제가 아까 그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를 굉장히 잘 써갖고 감염도 굉장히 잘 막았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모범 케이스를 칭찬을 받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칼럼니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알바 끝내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늦게 전철을 타려고 봤는데 마스크 끈이 꺼졌어요. 당시에는 마스크 배급할 때였습니다. 안 쓰고 탔죠. 할 수 없이. 자,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쟤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또 자기 헤드폰을 볼 거냐. 아니면 쟤는 뭐야? 쟤는 왜 안 껴? 어떤 상황이었겠냐.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후자라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냐. 공익은 위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은 그 공익 때문에 무척이 짓밟혀도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냐라는 측면에서 공익을 추구하되 개인의 인권과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상호 존중에 의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품격 있는 사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재 교수는 사실 오늘 토론도 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박성훈 박사가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영어로 보니까 이게 futur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미래와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주시는 그 미래 모양, 미래 모습,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경제 부문에선 저성장과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사회적으로는 분열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과잉 정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법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조되지 않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은 없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권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분권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게 되면 먼저 지역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갈등의 핵심은 중앙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거든요. 그 엄청난 이권을 각 지역이 독점하려고 덤벼들고 싸우는 게 지역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 지역 갈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공고히 남아 있고, 그게 간혹 이념 갈등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정치 갈등의 기본이 돼 있는데요. 이런 정치의 이 갈등을 크게 완화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5년 단임제 쇼터미즘을 많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중임제 8년도 그래서 이제 제기해 주신 건데요. 여러분들 도지사 시장은 12년 한 거 알고 계시죠? 4 곱하기 3에서 12년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 권한 위임이 필요한 것이죠. 5년에서 12년으로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누구 권력이 그 자기 부하들에게 셀 것 같습니까?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재임 기간 중에 그 아래에 있는 국장들에 대한 권한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시장,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국장 해당되는 사람은 장관이거든요. 장관에게 지시하면 그게 바로 먹히나요? 잘 안 먹히죠. 물론 이해 당사자 탓도 있지만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고한 조직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에 조직 이기주의 없습니다. 조직 이기주의 부렸다가는 당장 좌천됩니다. 시장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 조직 내에서는.
따라서 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많은 이 문제 불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지방에게 권한을 줄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지역 간 경쟁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쟁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쟁이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정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이민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을 붙여서 과연 52시간을 할런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런지 등등을 다 지방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500만 명 넘는 단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영호남을 합치고 광주는 물론이고 적어도 부울경은 합치고 이런 정도는 돼야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4개 나라의 평균 인구가 650만입니다. 5천만 될 필요 없어요. 우리 광역을 통합해서 500만 넘는 데를 만들어주고 그들 간의 경쟁을 시키면 그 각각 나라들이 핀란드, 스웨덴처럼 강력한 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적으로도 크게, 사회 정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부의 힘이 약화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게 되면 그렇게 다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특히 유대감이 크게 상승할 겁니다. 내 돈이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중앙정부라는 이 존재는 너무 공룡 같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기 더 싫어하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의사결정 단위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조세 담세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게 되면 사회적 유대감도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원 확보도 더 활발히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 낳을 준비 다 하고 애를 낳으려면 한 60쯤 돼야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애 낳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셋이나 낳았지만. 애란 것은 낳아서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집안분권 하겠다. 이 말은 집안분권 하지 말자는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일단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해야 역량도 향상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권한을 준 다음에 평가를 해서 권한을 줬다 뺏었다 하면 됩니다. 잘하는 광역에게는 권한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회수라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분권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ROK가 아니라 이제 우리 FRK, Federal Republic 2070년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 이제 제 있는 세 분은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본과 팀장으로 참가하셨던 분들인데 이 코멘트 반영하셔가지고 또 앞에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커버 안 된 것들 자유롭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영 교수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일단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이렇게 원대할 줄 알았으면 아마 초반에 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본 적도 없고 1년 미래도 맨날 틀리고 그리고 맨날 경제학적인 일은 과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걸 해서 참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낸 것 같지 않아서 좀 송구스럽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슬쩍 숙제도 안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이용해서 아까 하상원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종화 교수님이 또 좋은 코멘트 해주셨고 김대일 교수님이 또 코멘트 해주셨고 또 박성훈 교수님도 코멘트 해주셨는데 거기다 일일이 답변은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것만 살짝 말씀드리는데 특히 아까 시간이 잘려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세 가지 도전이 있잖아요. AI 도전, 뭐 네 가지, 세 가지. 기후 변화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급망 변화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력 구조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거랍니다. 앞으로 보시면 또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1인당 소득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변화에 순응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뭐 기술 하나 생겼어요. 우리 뭐 카카오 뭐 이랬었고 뭐 많죠, 그죠? 뭐 지금 지금 의사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필요한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다가 AI를 도입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점점 많은 비율이 의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공학합니까? 생산성은 누가 키웁니까? 결국 거기서도 AI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굉장한 지금 거센 반발 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필요 조건은 뭐냐면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아까 저 공정에 대해서 김대기 교수 얘기했는데 저는 AI가 공정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거고 생각해요.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AI는 랜덤하게 사람을 미칩니다. 갑자기. 갑자기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니까 번역가들이 피해 입었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무능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기획이 나오면 또 그런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극심한 분배 악화가 발생하면 개혁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변화를 수용하려고 인력 구조와 산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계속 개편하려고 그러면 커뮤니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야금 세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KDI에서도 그 지금 중요한 국민연금 그걸 따라가지 않고 주요 요준제가 뭐냐면 이미 늙은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고 했었던 약속 그대로 지키고 젊은 사람들은 돈 빼먹지 않으려면 600조가 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간점. 거기다 노령화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아까 재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플러스 그 다음에 시장주의를 좀 강화해서 규제 완화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걸 합치는 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가만히 보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까 거꾸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진보는 그래서 아까 박성훈 교수님 의견하고 좀 들었는데 이 분배 악화의 문제를 전환을 슬로우 다운 시킴으로써 대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막는 거죠. 규제를 통해서 슬슬 변하게 해서 분배 악화를 이제 막으려고 그러고 보수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되잖아요. 이익 집단이 싸워가지고 누군가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은 되니까 증세를 해야 될 때 감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다 감세 경쟁하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이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증세 안전망 강화하고 사회구조 변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거꾸로 감세와 보수가 들어오면 감세하고 근데 진보가 들어오면 사회구조 전환 진환시키는 정책하고 돈이 안 드니까 규제로 진환시키니까 이게 돼가지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나쁜 조합이 일어나는 거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정치 하시는 분한테 이런 주문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시장 질서를 그죠?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보수 쪽하고 두터운 사회 안정을 막는 진보하고 딜을 같이 되네. 이 쳐야지만 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딜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구조가 뭘까? 저는 뭐 감히 생각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심각한 외부 위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재난발 유대형. 김선익 교수님. 네, 뜻깊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이 참여하는 도중에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 분권 문제, 그 문제는 아마도 그 정치 팀하고 우리 팀하고 이제 좀 나눠가지고 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니까 지금까지 권력 구조의 문제가 사실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랑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의회 관계에만 일종의 수평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정부 간 관계,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사실은 많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박성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무슨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 사회죠. 각자 도생 사회로 우리가 각자 도생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인데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압축 성장을 하던 시기, 그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던 시기, 그 다음에 특히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우리가 꿈꾸던 그때는 비교적 상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독재가 없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독재가 아닌 사회, 그 다음에 경제가 좀 발전해서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에게 결핍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 자리, 말하자면 큰 미래의 상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 나라 전체 차원에서 있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토론회장, 민주화 그 투쟁 시기에서도 사회 구성체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대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민주화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 국가 비전에 대한 이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우리 박세일 선생님의 논의라든지 아니면 진보 쪽의 몇 분 학자분들의 논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더군다나 과거 10년을 보면은 그런 논쟁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더 이상은 이제 큰 논쟁이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 큰 논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머리가 박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한번 끝장 토론을 해야 우리가 합의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논쟁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정파적으로 내부 굉장히 전술적인 논쟁만 진행이 되고 강론적인 차원에서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다소 이제 학술적인 논쟁들이어서 그 논쟁의 부족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논쟁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오늘과 같은 이 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김대일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도 굉장히 이 논쟁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숙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회 파트 있잖아요. 사회 파트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고 사실 조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 편제상 저희가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사회를 맡은 이 편제랑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이재열 교수님이나 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오시지 못한 연구진의 일부이시지만 정인광 교수님께서 사회 파트를 조금 보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지현 교수님, 워낙 정치 분과에는 장훈 교수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셨고요. 오늘 이제 못 와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 역할까지 우리 송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죠. 예, 금방 최병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티팀은 장훈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리더십을 하셨는데 오늘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발제도 맡고 라운드 테이블도 맡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서 주셨던 말씀 플러스 그리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심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그 결론도 역시 라운드 테이블도 정치가 문제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책임도 느끼고 동시에 좀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고 하상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정치의 핵심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현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서구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그 모색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뭐 정치 제도와 문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앞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사실 이제 권력 집중, 그러니까 박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앙과 지방을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어느 정도는 분산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대통령과 의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분산하여 대신 분산한 만큼의 책임성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예전처럼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뭐 전복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건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치 규범이 훼손되고 있고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가 조금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인 어떤 그 권력 기관들 간의 그 견제와 균형 부분은 조금 더 그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너무나 극단적인 갈등이라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갈등 아니면은 뭐 그 긴장의 소스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약간 비례성,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박성원 박사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그 승자 독식, 각자 도생의 세계상인데, 사실 정치 부분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소선거구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만, 그 과도한 승자 독식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좀 비례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지금 단계 이런 극단적인 갈등, 왜냐하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제 안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의 비례성이라 한다면 사실 지역 비례성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만이 당선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비례성이 지역 비례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비례성, 예를 들자면은 뭐 최근에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만 뭐 청년 세대라든지 흔히 말하는 좀 소외된 뭐 청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정 뭐 제너레이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대에 대한 비례성이라든지, 그리고 직능 비례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그 직능 비례가 잘 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직능,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젠더 갈등이 많기 때문에 뭐 남녀 비례성, 지금 비례대표를 이제 뭐 그 홀수번 여성 돌아서 이제 여성들이 뭐 1번을 주고 남성 2번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심화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갈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단순한 뭐 지역에 대한 비례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좀 반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비례성과 동시에 아까 주셨던 말씀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서강대 이철승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예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386 세대의 과도한 집중, 정치에 집중, 그 다음에 경제 권력에 집중, 그 사회 권력에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게 숫자가 작아지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 왜곡되어 있더라도 이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이런 뭐 정책 결정 과정, 정치 논의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뭐 386 세대에 대한 뭐 후퇴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런 다양성 속에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의 그 방향, 아니면 지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플로우에서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제 계속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몇 개라도 소화하는 게 제 예의 같아서 제가 한 2개 정도 뽑아서 제시를 할 테니까 교수님들 가운데서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원하시면 제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예상되는 미래로부터 이제 각 분야별로 최소한 이건 했으면 좋겠다 3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 되게 파당적이고 토론 안 하고 숙의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강력한 독재자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무슨 올마이티가 있어야 되는지 과연 그런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할까 그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또 질문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시도는 많이 하는데 평가가 너무 없다. 피드백이 없다. 이분은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평가가 없기 때문에 평가에 기반해 가지고 나중에 권력이 바뀌었을 때 비슷한 시도를 했을 때 그거 우리 해봤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의 게 우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답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가 시민 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시민 정치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거 저번 회랑 보면 저는 우리가 그 약간 무정부 사회도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이제 국가 권력이 리바이탄 빠질 수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대부분 이제 발표하신 분의 컨센서스는 시민사회가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만 그 효과적으로 리프레젠트 안 됐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커지는 쪽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뭐 상원을 포함을 해서 이제 시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일레보레이션하는 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패널 가운데 뭐 하나씩 골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순서를 우리 송진 교수님 먼저 이렇게 쭉 들어가 볼까요? 예,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뭐 시민 상원제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조금 시민 부분 마지막 질문을 조금 답을 드리면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자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데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장점도 있고 당연히 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이게 국민이나 사회를 위하기보다는 뭐 정치인 개인 아니면 정당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시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시민 상원의 개념인데 동시에 이제 가장 큰 또 우려는 저희가 바라는 시민은 현명한 시민,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잘못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폭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우민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이걸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지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얘기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도 어떤 뭐 방식으로 선발을 하냐에 고민을 하다 보니 차라리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제가 100을 선출을 한다면 그중에 물론 굉장히 이상한 분들도 양극단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합리적인 평균적인 시민들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 상원을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현명한 시민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뭐 civic education,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수기를 통한 경험 그리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그 경험이라든지 지식 그리고 폭을 좀 넓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지금의 정치를 시민이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지금의 흔히 말하는 결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풋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 상원을 말씀드려서 여전히 시민에 대한 약간 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뭐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민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민주화 직후에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어떤 이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화 직후에는 예컨대 무슨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저기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나름 이제 정치 이 사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정당들을 나름 견제하고 또 뭐 감시하고 그런 효과를 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도 굉장히 정치화 내지는 정파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시민들의 경우에도 지금 정파화의 그 오염에서 얼마나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민들을 지금 합리적이고 이제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에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말하자면 액티브한 그런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 시민이 우리가 지금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시민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도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한국이 아니면 사실은 다른 데는 뭐 더 민도가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민도가 낮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사건 사고 하나씩 지날 때마다 국민의 지식이나 정보가 왕창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 민도는 충분히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파성에서 조금 자유롭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많이 배양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자가 할 일은 아닌데 정책을 이렇게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기후 대응 그러면 보수 정부가 난 아니나 진보 정부가 난 아니나 이렇게 다 보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무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고 연속성도 있고 그런 건데 보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원자 에너지 비율을 한다든지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 40% 차이가. 근데 이제 그 차이만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진영대 대결의 주요 논리를 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한 에너지 기후 대응책들은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대책들은 다 함몰되고 차이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중도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립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언론에. 유튜브에도 별로 없고 신문에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의외로 그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봤을 때. 그래서 언론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목소리들이 좀 더 많이 들려서 정책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집단이 좀 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국가 주도적인 해법을 스스로 유튜브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예. 정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민주주의가 있었고 한국이 참여민주주의가 강합니다. 이제 거리 운동을 비롯해서 청원제도라든지 대통령실, 국회. 여러분이 청원 내용 보시면요. 대단한 청원 내용 없어요. 아니면 지방정부의 생활 정치와 관련된 이렇게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 이제 이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참여가 정치나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형태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새 유럽에서 하는 게 시티즌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시민의회.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거 하는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하니? 그 EU 국가에서 무슨 의제가 있는데 그 시티즌 어셈블리를 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공론조사 같이 샘플링하고 며칠 호텔에 재워서 우리 그때 공론조사하면서 신고를 할 때 얼마 썼지? 40억 썼던가? 그래갖고 돈이 많이 들어서 공론조사 자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확 모여서 하는 그 시티즌 어셈블리를 상당히 공부해 볼 만큼 우리가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재단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고등교육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학금을 귀한 걸 받아서 공부해왔고 학자들이 많은데 학자들이 아까 이제 언론개혁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학자는 자기 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민 영역이라든지 그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제 재단에서 학자들이 내 공부 중요했지만 일정 나이에 되면 뭔가 이 중요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정책 다 중요한 팅크탱크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다 통섭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기반이 있어요. 그 통섭적인 걸 엮어서 장기적인 정책, 오늘 한 것 같은 거죠. 50년 후에. 이런 거를 좀 이슈별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말이 시민교육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도 재단을 가면 재단들이 중요한 사람들 모여서 많이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회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그 회의 토론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재단에서 좀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역시 원로 선배답게 재단에 대한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김대일 학장. 저는 아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요. 피드백을 누가 안 하죠? 피드백 안 하는 건 정부입니다. 해놓고 어땠는지 모르겠다. 안 하는 건 정부고, 지금 사실은 아까도 이제 뭐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부 정책이 유발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중에 하나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섹터, 금융, 교육, 의료, 부동산,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정부한테 그럼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쳐봐라 라고 해서 이게 고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정부는 이제 이 과거의 어떤 압축 성장 단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부 개입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개입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한테 피드백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손을 떼라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안전, 뭐 국방 이런 거 있고, 교육도 뭐 일부는 해야겠죠. 이제 외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는 무슨 지원 정책이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한테 세금을 걷어서 반도체를 지원을 했다. 사람들은 반도체 지원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 뭐 대표 산업이다. 그것 때문에 치킨집 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를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킨집 사장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부 정책이죠. 근데 그렇게 그냥 다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좀 보고 정부의 역할을 조금은 규제할, 시민들이 또 언론 경우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걸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대일 학장님은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을 기대했는데 이제 계속 시카고적인 이제 리버테리안 끝까지 21세기에 고수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뭐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걸 던져준다. 좋습니다. 자, 박재인 교수님. 네. 합의 형성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요. 우선 장기적으로는 당연 앞에 두 분도 다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아야 합의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깨닫는 시민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지방분권이 역시 합의를 촉진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합의의 단위가 작아지고 구성원 간 신뢰도가 높아져서 합의 형성이 더 쉬워진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해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합의 형성이 어려운 것은 정당의 양극화로 더 촉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도층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도층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때 중도층이라는 것은 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좌우 오가면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그 잘잘못을 평가로 피드백을 그야말로 해줘야 되는데요. 투표율이 낮아요, 이 사람들은. 저는 투표에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지금 투표장에 가는 건 코스트잖아요, 시간을 쓰는. 그러나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된다. 투표장에 가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거나 안 가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상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투표일을 내셔널 할리데이로 정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이틀간 주는 나라도 대학.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제 시민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의무로 자꾸 접근하니까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인문학적인 계몽운동이 필요하진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이제 거의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학자이고 지식인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지식인이라는 단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라떼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수근 교수님이 또 김대일 교수님, 김선익 교수가 대학 다닐 때는 스스로 지식인을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 오늘 그 한 논의가 되는 동안 제가 3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74년에 재단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지금 50년 동안 이른바 학자의 사회적인 영향력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우리 민주화가 되면서 등장한 이른바 각종 그 노조나 뭐 NGO나 이런 이제 집단의 힘이 어떻게 영향이 바뀌었을까? 거의 이제 뭐 기대하시는 대로 학자의 영향력은 확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다른 스테이크홀더의 힘은 엄청나게 이제 피크를 21세기 초반에 찔렀다가 약간 정체된 상태. 근데 이 와중에 우리 교육부의 힘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박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97년 외환위기가 너무나 트로매틱해서 우리가 성자 독식 분열 사회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장에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의 안 하는 것이 지구상에 외환위기 맞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수시로 외환위기 맞는 그리스 있고요, 아르헨티나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있고 영국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리스하고 이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더 분열적인 사회를 갖지만 스웨덴이나 영국은 좀 많이 갖고 스웨덴은 여전히 공동체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연구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람 마음의 이 지도, 컬처럴 코드 이런 거가 가장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리 미래 모습을 좀 그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2시부터 6시 15분까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뭐 한 2월, 3월 정도에 이제 또 책이 나올 걸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 김윤석 대표가 도와주셔서 약간 이제 전국을 돌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젊은 세대들의 타운홀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자리해 주신 여러분, 또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그리고 또 청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